이더리움을 대안하기 위해서 만든 또 자체 기술력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핫한 뭐 솔라나 같은 것도 레이어 1이라고 메인넷 기술이라고 하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나마 사귈 확률은 거의 없고 리스크도 크고 가격 변동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괜찮은 종목들이다.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누군가 ERC20 토큰 찍어서 막 가격 펌핑해서 막 잘 됩니다 이런 거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크고 좀 위험하다. 민코인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민코인 투자해도 괜찮은데 민코인은 대표님,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은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관점이 존재하죠. 그거는 사실 알트코인이 사기라기보다는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뭐 대안한 뭐 대체코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포함한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알트코인들이 사기는 아니고 사기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만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래서 그런 사기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체 알트코인이 사기는 아니다. 알트코인들은 결국에 하려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사실 어떤 디지털 화폐로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거를 이제 대안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그 탈중화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더리움이 나왔고 그 이더리움에서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한 실제 많은 괜찮은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스캠은 아니고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NFT 같은 게 있죠. 많은 뭐 대기업에서도 NFT를 하고 최근에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NFT가 발행이 되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구매를 하면 NFT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발행한 NFT는 비트코인 위에서 발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서 NFT를 발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기술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NFT를 만드는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많은 NFT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NFT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좋다는 걸 알고 특히 이제 그 예술 시장 쪽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 작가분들이 NFT로 사실 아주 유명한 분들 아니면 사실 생계 자체도 힘드신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NFT로 뭐 생계뿐만 아니고 뭐 돈도 꽤 여유 있게 벌어서 작품 활동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시장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가 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알트코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자산의 축적 용도가 가장 크고 그리고 자산의 축적 플러스 자산의 이동.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안전하게 축적하는데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고 이걸 가지고 글로벌로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좋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만큼 안정성 있고 좋은 자산은 없고요.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어떤 국가를 초월해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니까 제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뺏어갈 수 있잖아요, 제 자금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사업가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내 자금을 다 가져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에 가서 남아있는 비트코인으로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굉장히 좋죠. 다른 달러나 뭐 위안화 이런 걸로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현금으로 가지고 현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화폐라는 측면, 자산의 축적 그리고 이동. 근데 이제 이더리움부터 이제 알트코인은 그거 말고 예를 들어 내가 막 예술 작품을 아까 들은 NFT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NFT를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이제 최근에는 뭐 디파이라고 하죠. 어떤 금융의 혁신.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자금을 가지고 그 금융 일반적인 중화된 금융 말고 우리가 디파이라고 하는 금융 상품에 내가 비트코인을 예치한 걸 담보로 뭐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예치해서 그거를 뭐 스테이블 코인인 달러로 예치해서 그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비트코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플랫폼에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뭐 국가에서 발행한 CBDC 같은 거죠. CBDC 같은 플랫폼을 만들려면 비트코인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고 이더리움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진 않더라도 그 플랫폼 기술을 가져와서 국가적인 뭐 CBDC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기업에서 어떤 기업이 원하는 자기만의 화폐를 만든다면 블록체인 기반에, 그러면 또 자기만의 또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비트코인으로 좀 하기는 어렵고, 뭐 이더리움 같은 걸 만들 수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뭐 게임 시장 같은 경우, 게임에서 뭐 아이템들 주고 팔고, 뭐 게임 시장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 서비스들도 만들려면 어떤 이더리움 같은 그런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알트코인들의 시장의 효용성이 이제 있죠. 운영 중이신 채널에서 다루신 사토시가 알트코인을 인정한 이유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초반에 보면 주로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이 얘기를 싫어할 수는 있는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비트코인만 코인이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다 이제 스캠이다, 코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 그 비트코인 출시하고 나서 처음에 좀 버그가 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막 업데이트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처음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이 뭐냐 물어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굉장히 친절하게 답해준 내역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데 비트코인 말고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우리가 그 도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네이버닷컴 이런 도메인 있잖아요. 그 도메인이 어떤 중앙화된 기관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도메인 같은 경우 중앙화된 기관이 뭔가 이슈를 삼으면 도메인이 가끔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안 사라지지만 내가 뭔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로 인해서 내가 가진 도메인이 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 도메인을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이거를 그 비트코인이 하고 있는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운영하면, 비트코인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도메인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 DNS라는 도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기존의 중앙화된 기관에 의해서 하면,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들 시선이 안 좋으니까 뭔가 자기만의 그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을 만들자. 그럼 비트 DNS가 되면 실제 이 비트코인 도메인을 계속 지킬 수 있다, 안 사라진다라는 제안을 했었고, 사토시는 아까부터 그걸 제안을 보더니 그거 좋은 제안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비트 DNS라는 것도 채굴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비트 DNS라는 또 다른 코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비트코인으로 하지 말고 그럼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비트 DNS라는 또 다른 코인을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 그 인센티브로 비트 DNS로 그런 도메인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서 도메인을 사고 팔게 하자. 거기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말고 비트 DNS라는 새로운 코인으로 거래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거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말고 또 다른 코인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이 좋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걸 실제 이제 구현까지는 안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 한 가지 더 의견 제기한 거는,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의 코어에 그 프로토콜의 어떤 규약 같은 거죠. 거기에 그 비트 DNS의 어떤 그런 규칙도 추가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그것도 뭔가 같이 연동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실제 비트코인에 그것을 구현하진 않았고, 그 비트 DNS라는 게 이제 실현되진 않았어요. 그걸 이제 아이디어에서만 끝난 거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다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대로 남아 있고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는 알트코인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알트코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제안을 했을 때는 오픈 소스로 이제 비트코인을 다 했거든요. 오픈 소스라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바꿔서 또 다른 형태로 발전시키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내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오픈했지만 이걸 가지고 발전시켜서 또 다른 것을 충분히 만드세요,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알트코인을 인정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 자산의 역할과 이동 정도만 하는 거고, 우리 삶에 예를 들어 모바일로 이제 굉장히 큰 혁명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플랫폼 기업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이제 알트코인이죠.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이 그것의 어떤 주류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알트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알트코인마다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다 다르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과정도 다 다르고 해결하는 기술력도 다 다르고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그 기술력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천재 개발자들이 모여야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아는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발자들은 사실 못 만들고 진짜 천재 개발자들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이제 완전히 컴퓨터로 막 그런 영화에서 보는 그런 개발자들이 실제 이더리움 기반의 메인넷에 만들 수 있고 근데 그 이더리움 위에 보면 우리가 근데 많이 투자한 알트코인 중에 ERC20 토큰이라고 있어요. 이더리움 위에서 그냥 발행한 토큰인데 그런 토큰은 누구나 만들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이라는 메인넷 기술을 만들기 힘들고 그 위에서 ERC20 토큰이라는 것은 저도 만들 수 있고 작가님도 제가 만약에 끝나고 한 30분 강의하면 작가님도 작가님만의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배우면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토큰 말고 그것에 기반이 되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단순히 제가 한 30분 교육하면 만들 수 있는 ERC20 토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막 백서 화려하게 쓰고 또 막 화려하게 이제 얘기해서 할 것처럼 해서 투자자들 모집해서 가격을 계속 펌핑하고 또 뭐 세력 붙이고 뭐 거래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거래소에 또 가격 올리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체 기술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시장의 가격을 좀 조성해가지고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가격 볼륨을 이제 올린 다음에 이제 사기를 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사기 사건들이죠. 추천하시는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 코인들은 보면 시가총액 1위에 보면 1위부터 뭐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 같은 데 보면 시가총액에서 쭉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위가 비트코인이고 뭐 2위가 이더리움이고 쭉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자체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것은 이더리움을 대안하기 위해서 만든 또 자체 기술력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핫한 뭐 솔라나 같은 것도 뭐 그런 기술력이 있는 거고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카르다노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코스모스 계열도 있고 그런 생태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레이어 1이라고 메인넷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더리움하고 다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나마 사귈 확률은 거의 없고 물론 이것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리스크도 크고 가격 변동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나마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들은 우리가 이제 선별해서 투자하기에 괜찮은 종목들이다.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누군가 ERC20 토큰 찍어서 막 가격 펌핑해서 막 잘 됩니다 이런 거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크고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밈코인 열풍이 불었는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밈코인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밈코인 투자해도 괜찮은데 밈코인은 뭐가 잘 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 리스크가 좀 있고 대표적인 밈코인 이제 도지코인인데 도지코인은 아예 기술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진 않고 비트코인을 포크해서 만들었고 그걸 채굴한 채굴 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건 좀 역사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런 도지코인은 또 엄청 급등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다고 엄청 떨어지긴 좀 힘들고 시총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최근에 뜨는 듣도 못한 이상한 밈코인들 몇 배, 몇천 배씩까지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밈코인들 중에 실제 아무것도 없고 그 페이지 하나 만들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냥 ERC20 토큰 누구나 배워서 만들 수 있는 토큰으로 그냥 찍어낸단 말이에요. 뭐 수십 개를 찍어내죠. 근데 그런 게 막 급등해서 시가총액 뭐 100위 안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대표적인 뭐 페페코인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저도 밈코인들을 가끔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한다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뭐 1% 미만으로 만약에 밈코인을 10개를 투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없어도 되는 돈 이건 버린다 그냥 로또 사듯이 로또 살 때 뭐 이거 로또 사서 대박을 꿈꾸지만 그 안 돼도 그냥 그만이잖아요. 그냥 샀는데 잘 되면 그래 뭐 이런 희망에 사는 것처럼 밈코인을 투자한다면 좀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로또 10장 사듯이 로또 10장을 사는데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뭐 이런 밈코인도 사고 이런 밈코인도 사고 그냥 사놓고 그냥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 9개는 다 없어질 거예요. 한 개가 아마 로또처럼 로또 사면 우리가 보통 5,000원권 사면 가끔 5,000원 당첨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한 개 정도 있을 거고 또 나머지는 또 진짜 잘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트코인을 3가지 관점에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알트코인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비트코인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이슈들, 그걸 이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를 이 알트코인이 해결하는가라는 이슈로 알트코인을 접근하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레이어 1들,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더리움 같은 그런 코인들을 섹터를, 그게 인프라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블록체인의 인프라를 유지해주는 그런 인프라 위주로 섹션을 하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인프라 위에서도, 위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뎁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인프라 위에서 걔네가 인프라를 만드는 건 위에 서비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인프라라고 하면 우리가 뭐 구글에 구글 플레이하고 아이폰에 앱스토어가 있겠죠. 이게 인프라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앱스토어를 뭐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는 뭐 앱들을 쓰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앱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뎁 서비스들 중에 괜찮은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괜찮은 서비스를 이제 내가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인프라 섹션을 정하고 그 위에 이제 괜찮은 서비스들을 정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알트코인은 계속 이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컨셉,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런 내러티브들을 좇아서 어떤 새로운 내러티브가 있는지 보고 그런 내러티브에 일부 자금을 좀 투자하는 그런 방식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바꿔서 보수적으로 좀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좀 보수적인 거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그 위에 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고, 새로운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리스크를 가져가지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은 민코인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완전 새로운 내러티브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막 급등하는 이런 그 정도 레벨로 이렇게 정해서, 다 똑같지 않다 알트코인이, 투자하더라도 그 포트폴리오 좀 비중을 좀 나눠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